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희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은요, 해양수산부의 대국민 해양환경교육 플랫폼인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강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하게 해양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해양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해양환경에 관한 주제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해양환경과 해양 레저 관광을 주제로 한 첫 특강을 시작으로요. 11월 9일까지 총 8회차의 특강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강의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사항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강연 중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채팅은 Q&A 시간에만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양 환경과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주제로 지속 가능한 해양 레저 관광에 구현 강연을 진행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우정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조우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해양 레저 관광의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해양 레저 관광과 해양 환경의 관계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끝으로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미래 전망과 또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조우정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 구현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레저 관광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레저 관광과 과연 해양 환경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 구현을 위한 미래 전망과 과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관광 시장에서 해양 관광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0% 이상 되는 것으로 세계 관광기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WTO가 밝히고 있는 미래 관광 트렌드 중 해변, 스포츠, 크루즈 등의 6대 영역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해양 관광 또는 해양 레저 관광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 레저 관광은 전 세계 해양 경제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OECD는 2016년 세계 해양 경제 중에서 해양 관광은 26%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개의 해양 경제 분야 중에서 단연코 1등입니다. 그리고 2010년 3,900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이 되면 7,800억 달러 시장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시장의 가장 큰 이유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년 1,890억 유로 이상의 부가가치를 해양관광이 창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의 해양 경제의 3분의 1을 해양관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개 분야로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수욕 등을 포함한 연안관광, 그리고 크루즈 관광, 그리고 요트나 마리나 관광, 이 3개 분야가 해양관광을 이렇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군터 폴리라는 이 저명한 학자는 더 블루 이코노미라는 교재를 통해서 미래 해양 산업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5개 분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양 바이오, 그리고 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산 양식, 그리고 해양 자원과 더불어서 해양 관광을 5대 미래 해양 산업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해양 신산업이라는 분야를 5대 분야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군터 폴리의 5대 해양 신산업 분야를 조금은 모델링 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시장에서 유럽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 세계 시장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대륙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그리고 동남아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해양 경제 중에서 해양 관광이 48.3%, 호주는 44.3%, 포르투갈은 35.5%, 미국은 33.3%로 해양 경제 중에서 해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해양 경제에서 해양 레저 관광이 1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레저 관광은 이렇게 다양한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활동하는 산업을 이 해양 관광이라고 하면 이런 해양 레저 관광을 측면 지원하는 산업을 우리가 호방 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레저보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된 레저보트 시장은 연간 445억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는 대형 조선산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이 116억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은 3.9%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연 해양레저 관광을 지원하는 이런 해양레저 산업은 규모를 보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저보트나 요트를 계류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가 전 세계적으로 24,688개, 그리고 레저보트 그리고 요트를 포함한 등록된 보트 수는 2,930만 척입니다. 이런 레저보트와 관련된 산업, 관련된 유통 그리고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20억 8억 유로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해양레저 관광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국내 해양레저 관광 시장의 규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해양레저 관광 시장의 규모는 5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해양수산업, 우리나라의 해양경제 전체를 한 86조 8천억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6.7%에 해당합니다. 해양레저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은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지만 전 세계적 글로벌 1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다른 산업의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 해양레저 관광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사업장의 현황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해양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상레저업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 995개소,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요트 관광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리나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리나업은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그리고 수중레저업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 다이빙이 대표적이겠죠. 수중레저업은 전국적으로 800개 이상의 업장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 관광 기구, 레저보트가 됐든 대부분 기구 또는 장비를 가지고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레저보트의 경우 2021년도 33,335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적은지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36,000척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양경찰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양레저 관광 활동을 즐기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기준 58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핑은 100만 명, 그리고 수중레저 인구, 즉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 인구는 120만 명, 그리고 이것을 좀 확대해보면 레저 낚시를 즐기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7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저보트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 현황도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조종면허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 27만 명 이상이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있고 앞으로 이 해양레저 관광 시장을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트렌드를
살펴보고 해양레저 관광 트렌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트렌드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오늘의 주제이죠. 그리고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안전과 바이러스 예방,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소비자들이 관광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여행자의 83% 이상이 지속 가능성을 여행의 최우선 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79% 이상이 웰니스, 건강을 그 다음에 목적지 선택의 요소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개발 또는 혁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그리고 관광객들의 충성도, 그리고 건강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관광 트렌드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정책을 지원하는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부터 25년까지 10대 관광 트렌드를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시장을 MZ세대, 그리고 이 관광 시장이 또 초개인화 되면서 다양화되고 있고 개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SNS나 다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관광 소비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워케이션이나 근거리 관광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ESG와 같은 키워드들이 앞으로 25년까지 우리나라의 10대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양레저 관광 트렌드를 살펴보면 해양레저 관광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에 블루 이코노믹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레저 관광 분야에서 미래 트렌드는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스마트, 세 번째는 포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거기서 가장 핵심이 친환경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해서 해양레저 관광의 여러 가지 약점인 안정과 그리고 접근성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포용이라는 것은 해양레저 관광은 고비용, 많은 시간, 그리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관광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장비 시장의 트렌드는 보시면 얼마나 과연 독창성이 있는 장비인가, 이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장비도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그런 어떤 선택의 요소,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안전을 확보해주고 편의성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활동과 관련된 트렌드는 이 해양 스포츠 이 자체가 트렌드하고 그리고 조금은 어드벤처한 스포츠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요트, 서핑, 수영, SUP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트,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레저 활동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속도감이 있는데요. 이 속도감을 높이고 사람들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이드로포일 시스템 등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해양 관광 트렌드는 보시는 것처럼 안전과 건강, 접근성, 그리고 체험의 품질, 체험의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 해양레저 관광의 트렌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양레저 관광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관광의 스펙트럼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서핑과 슈퍼요트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해양레저 관광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웨이브로치라는 전문 기관에서 전 세계 서핑 산업을 요약해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명 이상의 서퍼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있고 330만 명이 되는데요. 과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파도는 그냥 날마다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 하나의 가치를 우리는
예측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 국민들이 이 바다에 가서 파도를 탔을 때는, 서핑했을 때는 1불 50에서 5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서핑을 탔을 때는 9불에서 25불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해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런 파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직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계기로 한번 이 부분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330만 명의 미국의 서퍼들은 미국 해양 경제에 있어서 25억 달러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화로 계산해 보면 4조 원 이상의 서핑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핑 시장은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데 있어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서핑은 최초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올림픽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경우에는 3,5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인구가 서핑 경기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3,500만 명은 많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서퍼들 3,500만 명이 한 번쯤은 이 서핑 경기를 시청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서핑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한 4만 명 정도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0만 명, 21년 50만 명입니다. 올해 통계는 일부러 제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형이니까요. 하지만 2022년도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서핑은 이렇게 활성화가 될까요? 일반적인 해양레저 관광 활동은 보시는 것처럼 윈드서핑, 요트, 모터보트 모든 종목들이 장비가 필요하고 고비용이 들어가는 레저 활동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비도 단순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핑과 관련된 젊은이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이 서핑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서핑 포인트는 위에 강원도, 강릉, 양양, 속초, 고성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의 모든 해변이 서핑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경북에서는 포항, 그리고 울산의 진화, 우리 부산에서는 송정과 광안,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그리고 충남에서는 태안, 보령,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전남 고흥,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해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호태우, 함덕, 월정리, 중문, 곽지 해변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서핑 지수라는 것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서핑 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서핑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해수욕장의 파도 높이, 그리고 바람의 세기, 그리고 수온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서핑을 타기에 좋은 날씨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입니다. 강원도 양양은 양양고속도로가 뚫리고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서핑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양양은 서핑 포인트가 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서핑샵이 100개 정도입니다. 양양의 인구는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서핑이 활성화된 이후에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있고, 외부 젊은이들이 서핑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양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 25억 5천만 원 정도를 이 서핑 활성화에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핑의 파급 효과가 1,000억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서프 비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이기도 합니다. 저 서프 비치는 지금은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년 매출이 200억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기업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큰 산업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산 송정입니다. 부산 송정은 체계화된 서핑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서핑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20여 개 이상의 서핑샵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부산 송정의 경우에는 송정이 한 1km가 안 되는 그런 해변을 갖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현재는 240m 이 해변에서만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제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의 모든 해변들이 서핑을 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광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런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과거에는 올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관광, 예를 들면 어트랙션이었지만 최근에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핑이 결국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슈퍼요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요트라는 것은 호화 요트 또는 대형 요트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레저보트보다 크기가 크고 통상적으로는 24m급 또 다른 기준으로는 80피트급 이상의 요트를 우리가 슈퍼요트라고 세계해양산업협회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m에서 60m까지를 슈퍼요트, 60m 이상을 메가요트, 그리고 91m 이상을 기가요트 이렇게 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은 60m 이상이고 90m 미만이기 때문에 메가요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아마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슈퍼요트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슈퍼요트를 한 대씩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 예측을 하셨을 건데 맞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모든 분들이 슈퍼요트를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슈퍼요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날두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고 현재도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12억 원 매년 받는 몸값이 이 정도인데 그전에는 훨씬 더 몸값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0억 원 이상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나우두도 5성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36m급 슈퍼요트를 소유하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87억 달러. 명성에 비해서 조금 적은 슈퍼요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슈퍼요트를 1년 내내 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차터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소유한 요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호나우두의 슈퍼요트를 일주일간 대여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일단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비드 베컴은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이고 현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축구 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27m급의 슈퍼요트 56억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을 당연히 두고 있겠죠. 그리고 객실, 주방 등 필수 시설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슈퍼요트를 구매해서 슈퍼요트에서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집 근처에도 많은 피트니스들이 요즘엔 많이 있고 본인의 그런 어떤 호화 저택에도 다 피트니스 시설을 갖추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도 80m짜리 슈퍼요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림에서 지금 슈퍼요트가 잘 잡히지 않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워터슬라이드라는 놀이기구도 이 슈퍼요트에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올림픽 경기장 규격의 수영장이라는 것은 50m를 의미합니다. 50m의 수영장이 슈퍼요트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수영을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엑시모와 슈퍼요트라는 72m짜리 7,500만 달러 하나로 거의 1,000억 원에 상당하는 슈퍼요트를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인피니티 풀이나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사우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러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색상을 잘 가지고 디자인한 요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 게이츠도 세계적인 부호인데요. 라는 슈퍼요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슈퍼요트를 일주일간 대여하기 위해서는 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세상이죠. 빌 게이츠는 슈퍼요트를 사서 본인도 즐기고 이걸 가지고 대여해 줌으로써 일주일에 500만 달러 이상을 이렇게 또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게 바로 슈퍼요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진에서 보는 마지막 슈퍼요트입니다. 러시아의 부호 안드레이 멜린체코가 운항하는 슈퍼요트 A입니다. 우리나라에 입항한 슈퍼요트, 유일한 슈퍼요트입니다. 길이는 119m,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4천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달린 수도꼭지 하나가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부산에도 입항을 해서 이 멜린체코의 와이프가 부산에서 관광을 활동하고 수십억 원을 며칠간 쓴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멜린체코는 아시아에서는 이 슈퍼요트 A라는 슈퍼요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슈퍼요트의 성지인 지중해에서는 5천억 원 이상이 더 되는 슈퍼요트를 그곳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요트 두 대의 값이 거의 1조 원 이상에 상당합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예상이 되시죠. 슈퍼요트의 경제적 가치를 55m짜리 슈퍼요트를 가지고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연간 54억 원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54억 원. 승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수리도 해야 되고 연료비로도 40만 달러 이상의 지출이 되고요. 또 이 슈퍼요트를 계류하기 위해서는 부두에 계류하기 위해서는 그 계류비를 줘야 되는데 계류비도 35만 달러 이상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보험료도 24만 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요트 시장을 이렇게 레저보트 시장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소형 레저보트 시장은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40%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장의 성장률이 2%대로 감소하고 있고 관련 기업의 현황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종사자 수도 100만 명에서 87만 5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슈퍼요트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유럽 슈퍼요트 협회에 따르면 24m급 이상은 1만 척 이상 전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m급 이상은 5,737척, 2020년 기준입니다. 연간 성장률도 12.2% 이상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저보트 시장에서 중소형 보트는 40%, 그리고 이런 슈퍼요트는 60% 이상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글로벌 해양 레저 산업에 있어서 중소형 레저보트 시장은 이렇게 경제 규모에 따라서 업다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슈퍼요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 그리고 해양 관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두 번째는 해양 레저 관광과 해양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레저 관광이 과연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해양 레저 관광의 기준은 과연 있다고 하면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관광 위쪽에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환경 보호, 그리고 해양 환경 등의 키워드들이 해양 레저 관광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도 예를 들면 해양 레저 관광과 지속 가능성이 특히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 밀접한 관계,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을 연구한 드리우스라는 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왼편에 보시는 사진은 해양 레저 관광을 크게 5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저보트, 그 다음에 해변 관광, 그리고 생태 관광, 그리고 해변 도시 관광, 그리고 크루즈 관광, 이 5가지 분야로 요약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훨씬 더 확대해 보면 다양한 해양 관광 활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이러한 해양 레저 관광 활동이
여기서 보시면 코스탈 투어리즘이라는 이런 활동이 코스탈 에코시스템, 즉 해양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밑에서 보시는 해양 관광과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결국은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해양 생태계 시스템의 수준과 경쟁력은 결국은 해양 관광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면 해양 레저 관광과 해양 생태계, 해양 관광은 이렇게 상호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해양 관광 활동이 해양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양 레저 관광의 유형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크루즈 관광이 해양 생태계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 오염부터 시작해서 수질 오염, 그 다음에 외래종의 유입, 해양 자원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크루즈 관광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을 걷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해변 관광도 결국은 이런 해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국에 55개의 연안도시 또는 해양 도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해양 도시에서 우리가 하는 관광 활동도 넓게는 해양 관광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도시 관광이라고 하면 이런 도시 관광도 결국은 해양 생태계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갯벌이나 그다음에 습지 그리고 고래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관광을 우리가 생태 관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생태 관광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요트 관광이나 보트 관광 같은 경우에도 그 수준은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모든 해양 환경의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또 살펴보면 해양 생태계의 수준은 결국은 또한 해양 관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환경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오염이 되고 해양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생태 관광이 되겠죠. 고래가 없는데 어떻게 웨일 와칭이라는 고래 관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 쓰레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해변에서 악취가 나고 이런데 우리가 해수욕장을 갈 이유가 없겠죠.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2018년도에 필리핀의 보라카이는 세계적인 그런 어떤 해변 관광 도시입니다. 또한 스쿠버 관광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 쓰레기가 유입돼 가지고 또 관광 수용력을 넘어서 이런 관광객들을 받다 보니까 쓰레기로 가득 차 가지고 6개월간 보라카이 해변을 이렇게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오픈하고 여러 가지 관광 활동들을 제약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양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오염이 되면 결국은 해양 레저 관광의 유형별로 그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관광의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양 관광이라는 인간의 활동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고 이 지속 가능성이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력을 저하고 결론적으로는 해양 관광의 경쟁력, 가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해양 관광 활동을 수영부터 크루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양 레저 관광 활동이 해양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통점은 모든 이러한 관광 활동들이 근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크루즈 관광을 보면 근해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크루즈도 원양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정 부두에 이렇게 접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소음 등은 당연히 근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이빙이나 보트 타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낚시, 모든 요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런 해양 환경 활동도, 관광 활동도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해양레저 관광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이벤트나 대회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분을 오늘 여기서 짚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벤트나 축제를 개최하면 해양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보존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서 해양 환경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축제장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해양 공간들이 조금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변의 생활 환경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해양 쓰레기가 유발되고, 또한 수질도 오염이 되고, 또 결국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긍정적 측면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적 측면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 쓰레기의 발생, 그리고 해양 수질 오염, 해양 생태계의 파괴, 이런 어떤 순으로 해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해양레저 관광의 가치인데요.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기준은 없는가 살펴봤더니 있습니다. UNEP라는 세계 환경 계획에서는 해양 관광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관광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원칙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이 해양레저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뤘던 이슈는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 생물의 다양성 감소 등 이런 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적 연안 관리를 통해서 이 해양레저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대원칙, 과정, 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워낙 보고서가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해양레저 관광에 있어서, 바다에 있어서, 해양에 있어서 이 지속 가능성 확보는 한 개인, 한 조직, 한 단체,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의 중요성, 또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확보의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UN 환경 계획의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에 있어서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관광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계획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통합적인 연안 또는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생태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UN 환경 프로그램 또는 계획에서, 그리고 세계 관광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관광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관련된 3가지 요소, 즉 생물학적 다양성 확보, 그리고 자연의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해양레저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관광 수용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광 수용력이라는 용어는 앞서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수용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관광지에 과연 몇 명의 관광객을 방문하는 게 생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릉도 관광객이 작년 기준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릉도 공항이 만들어지면 100만 명이 앞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하고, 정책적 목표도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관광 수용력 안에서 설정된 정책적 목표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참여와 협조,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속 가능 해양 경제 위원회, 우리가 SOE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17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이렇게 인근의 EEZ 같은 경우에는 44%, 그리고 전 세계 수산물의 26%, 해운의 20%, 해안선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그런 어떤 기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해양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수요 변화, 기후 변화,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파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등 이런 어떤 요소들이 해양 관광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시는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속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3대 방향은, 그리고 키워드는 이겁니다. 해양 레저 관광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두 번째, 재생이라는 키워드. 세 번째, 회복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후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EU에서도 EU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EU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10k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해양 관광이라고 정의를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숙박이나 교통,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는 유로피언 그린 딜이나 EU의 블루 이코노믹 전략 보고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해양 관광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적 해양 레저 관광을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된 사람과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해양 관광 목적지의 유산, 문화유산이나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호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적 해양 관광은 뭐냐, 과연 개발은. EU가 이렇게 전체 해양 경제에서 해양 레저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양 관광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한 만큼 해양 환경 보존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거래적 해양 관광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해양 레저 관광 사례를 이벤트 그리고 서핑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메리카컵 대회입니다. 아메리카컵 대회는 우리 해양 레저나 해양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대회 이벤트이긴 한데요. 이것은 올림픽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올림픽만큼이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이벤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35회 아메리카컵 대회의 경우에도 유엔의 환경계획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이벤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아메리카컵의 목표를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극대화하면서 환경적인 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원칙은 이 이벤트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수질 관리, 에너지, 교통, 기타 그런 어떤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 목표도 소비를 감축하고 폐기물을 감축하고, 그리고 해양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예를 들면 식음료 제공, 친환경 식음료 제공 등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게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5회 아메리카컵 대회가 끝나고 그 평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속 가능성 목표, 자체적인 목표의 85%를 달성했다라고 본인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만 톤 이상의 리사이클 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아메리카컵 대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배기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활용하고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마이애미 국제 보트쇼입니다. 국제 보트쇼인데 참관객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보트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돼서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보트쇼 인근에 서식하는 매너티라는 해우가 있습니다. 바다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 인근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는 보트의 속도를 제한하고 그리고 탑승객과 참관객들이 거기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해양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기금을 30만 달러 이상 기금을 조성해서 관련된 기관에 이렇게 펀드를 보내드리고 있고 또한 멸종 위기의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으로 28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실제 그런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트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킬 위크입니다. 킬 위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어떤 보트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킬은 독일의 북부에 있는 인구 25만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9일 동안의 행사에 300만 명 이상이 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축제가 앞으로 지속될지 말 그대로 의문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2018년도에 이 이벤트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인 골드라벨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활동은 그림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핑은 해양 환경에, 해양 생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서핑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서핑 해변과 관련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11개소에 대한 지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서핑 보존을 위한 그런 어떤 서핑 보호구역을 지정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핑이 중요한 해양내적 관광 활동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정이 돼서 해양 생태도 보존이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트 관광 국내 사례입니다. 요트 관광은 레저보트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도 67개 이상의 그런 어떤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적 측면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부분도 수중 레저 기본 계획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은 계획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다이빙 동호회나 그리고 봉사단,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중 환경을 이렇게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바다는 실제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생태가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오염된 바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핑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변 정화 활동 등을 통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게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의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해양환경관리협회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자체적인 해변 정화 활동 등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이러한 해양내적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결론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내적 관광을 위한 어떤 과제로 보면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해양내적 관광 활동의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나
이런 선박에서 사용하는 그런 레저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재생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해양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 복원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UNEP에서도 결국은 구체적으로 해양레저 환경의 친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 보시면 과연 우리나라 해양레저 관광 업체들이, 우리 지자체들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현재 수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실천 가능한 것들을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된 진흥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양수산부도, 우리 부산시도,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계획을 살펴보면 이 친환경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된,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들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은 두 번째, 활동별로, 기구별로, 시설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이런 지속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다는 연결되어 있고 해양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자체, 하나의 도시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55개의 연안 도시들이,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예를 들면 친환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동북아, 특히 크루즈 산업과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 동북아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고 하나의 생태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동북아 국가 간에도 지속 가능성 협약을 맺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해양수산부의 가장 큰 사업들인데요. 거점 사업과 도시 사업들인데요. 이런 사업들에서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표들을 관리 지표 또는 성과 지표로 포함시켜서 실제 지자체들이 이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업체 관점에서는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먼저 제고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 참여해서 환경 보존이나 그런 어떤 성과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적인 것만 오늘 초점을 맞췄지만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거, 이것들이 다 하나의 그런 어떤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캠페인이나 이벤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업체 관점에서도 지자체 관점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경영 관리 관점, 그리고 중요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다뤄서 해양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해양 레저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알기 쉽고 정말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무척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점차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는 해양 레저 관광의 규모와 또 지속 가능성을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하게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교수님께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Q&A에 참여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해양 레저 관광 분야 중에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크루즈 관광이라고 하셨는데요. 해양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의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크루즈 관광은 해양 관광에서 가장 예를 들면 미래 관광 분야로 이렇게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어떤 해양 관광,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크루즈선의 규모가, 크기가 계속해서 초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운항하고 있는, 물론 차터링을 통해서 운항하고 있는 크루즈선의 경우 12만 톤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내년 1월 같은 경우 마이애미항에서는 24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취항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대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형화가 된 만큼 많은 사람이 탑승하게 될 것이고, 12만 톤급 같은 경우는 4,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탑승을 하고 1,000명 정도의
승무원들이 탑승합니다. 5천 명 이상이 10만 톤급 크루즈선에 탑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세계 크루즈선 협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리스폰서블 투어리즘 또는 책임 관광이라는 정책을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고, 이 크루즈선을 통해서 크루즈 관광이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크루즈선의 그런 어떤 추진을 LNG선으로 바꾸겠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 세계 크루즈선의 16% 이상이 LNG선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크루즈선에서 사용하는 물을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서 전 세계 크루즈의 81% 이상이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이 육상에 접안을 하게 되면 육상에 접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크루즈선도 그렇고 모든 선박들도 예를 들면 엔진을 가동해서 이렇게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육상에서 전력을 이렇게 연결하는 시스템, 육상 전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 66%, 전체 선박의 66%가 이 부분을 도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기가스, 자동차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선박에서 크루즈선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클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루즈선의 81%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현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레저 관광의 5가지 요소인 레저 보트, 해변 관광, 생태 관광, 해변 도시, 크루즈 외에도 해양 문화 관광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실은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영문을 국문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크게 5가지 분야로 이렇게 추격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5가지 분야에는 우리 최원윤님께서 질문하셨던 해양 문화 관광이 일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변 관광도, 예를 들면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관광도 해변에 어떤 관광 자원, 문화 자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연결돼서 예를 들면은 해양과 관련된 문화 관광을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로 연계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 관광도 우리가 크루즈 관광이라는 것은 대양과 대양을 이렇게 항해하면서 선박 안에서만 이루어진 관광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출발하는 항에서도 해양 문화와 관련된 관광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항지에 가서도 예를 들면 개별 관광 활동으로서 배에서 하선을 해서 그 인근에 예를 들면 중요한 문화 유적지를 관광한다든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활동들이 결국은 문화 관광 자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좋은 질문은 문화 관광과 돼야지만이 결국은 이 관광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석중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지속 가능한 레저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포인트를 잘 잡은 그런 어떤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연 레저 활동이 얼마만큼 해양 환경과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이 좀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고 관련된 단체를 지원하고, 그리고 관련된 센터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레저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의 주제인 해양 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필수, 예를 들면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해양 교육 센터를 통해서 이런 어떤 해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높이는 게 첫 번째 과제인데, 결국은 정부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결국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 질문에도 막힘없이 설명 잘 해주신 저희 조우정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 끝난 뒤에는요.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나의 강의실에서 내일 13시 이후부터 가능하니까요. 잊지 말고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강연은 8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 해양 문화에 관한 주제로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